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 둘은 왜 희대의 앙숙이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 공군은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일어나는 사자작전을 개시하며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거점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F-35의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들을 투입해 테헤란 인근을 비롯한 이란 전역 100곳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고 초기 공격에서만 330발이 넘는 정밀 유도폭탄을 투하했죠. 이란의 핵 프로그램 시설들도 피해를 입었고 이란 지도부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냥 관계자나 조금 높은 지도부도 아닙니다. 이란 군부 투톱인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비롯해 작전 개시 후 20명의 이란군 수뇌부가 사망했고 이건 지금도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죠. 승진이고 사망 선고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군 수뇌부 이외에도 핵과학자들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미사일도 있고 부대 투입도 있었지만 암살 대상자 상당수는 집에서 자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작전 수개월 전에 이란에 숨겨놨던 드론들이 얼마 전에 다루었던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가 파악한 동선을 따라가서 죽였거든요. 애초에 드론들도 모사드가 숨겨둔 것이고요. 할리 다그레스 워싱턴 연구소 연구원이 모사드는 벌써 몇 년째 이란을 놀이터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란에 대한 모사드의 정보력과 침투력은 사람들이 설마 했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벙커로 피신한 상태고요. 트럼프는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라고 말했지만 이란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죠. 벙커로 피신한 하메네이는 전쟁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반격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란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미사일을 퍼부었죠. 수십 년간 그림자 전쟁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끝끝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얼마나 증오하는지는 과거 발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나기 전인 2018년 이스라엘의 최대 위협 세 가지가 뭐냐는 질문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라고 답했을 정도죠. 둘의 증오관계는 결이 다릅니다. 결이. 이스라엘이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도 사이가 안 좋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종교를 초월한 증오죠. 그럼 도대체 왜 둘은 이런 관계가 되었고 지금 이 사태는 어쩌다가 일어난 건지 그나마 좀 축약하고 간단하게 과거를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친구를 비롯해 인간관계도 처음부터 안 좋았던 사이보다 더 무섭고 미워하는 관계가 친했는데 어떤 계기나 이유로 틀어진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둘의 관계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전인 이란의 팔레비 왕조 시절 이스라엘과 이란은 우호 관계였습니다. 당시 이란은 중동의 대표적인 친서방 친미국가였죠. 이스라엘은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도 친미국가입니다. 건국 초창기 미국의 후원으로 안보를 다져온 데다 미국의 경제에 유대인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당시 이란은 이슬람이 주류이기는 했지만 사회는 세속화와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여자들은 히잡이 아닌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을 정도로 개방적인 분위기였고 또 아랍권과는 인종적으로 구분되는 페르시아계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냉전 시기 소련을 견제할 때 이란도 같은 목소리를 냈기에 안 친할 이유가 없었죠. 이슬람권 국가 중 이스라엘을 주권국으로 인정한 두 번째 국가이기도 했고요. 단순히 사이가 괜찮았다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이란의 석유는 이스라엘에 공급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첨단 군사 기술과 농업 기술을 제공했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이란의 정보기관 사바크와 이스라엘 모사드는 공조를 통해 중동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과 아랍 민족주의에 대응하기도 했죠. 심지어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이 전쟁을 벌였던 중동 전쟁 당시 이란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한 지원까지 했고 단순히 판매나 교류를 넘어 어뢰와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도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사는 텔아비브와 테헤란을 잇는 직항편을 만들고 테헤란에 지사도 뒀죠. 지금 이스라엘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소지자는 이란 입국이 금지되고 이란 여권 소지자는 이스라엘 입국이 금지되는 것을 생각하면 또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하는 무장 세력들의 자금을 이란이 지원해주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닌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호를 넘어 애정의 관계였던 두 국가는 1979년 이란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혁명이 발발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란에 대한 이야기는
이란은 조만간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역사부터 왜 지금의 신정 체제가 되었는지 쭉 다루려고 대본도 써놨는데, 이란은 어쩌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던 국가에서 무슬림이 타종교를 개종하는 것이 불법이고 신성모독죄는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국가가 되었는지 딱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이란 혁명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란 영상에서 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팔레비 왕조의 부패와 서구화 정책에 분노한 국민들의 혁명으로 왕조가 무너지고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이니가 지도자가 되면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죠. 선거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민주적인 국가 같지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라흐바르라고 하는 페르시아어로 지도자라는 뜻을 가진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국가 원수인 신정 독재 국가죠. 대통령 해임권도 갖고 있고 군사령관 임명권부터 모든 법에 대한 거부권에다 의전 서열도 대통령보다 라흐바르가 높습니다.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이니는 1대 라흐바르였고요. 호메이니는 친서방 왕정을 타도한 직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란의 주된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내가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날아다니는 스파게티교든 뭐든 간에 교리와 별개로 극단적이지 않다면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내가 극단적이라면 이게 힘드셔. 신정 국가라는 것 자체가 극단적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국교가 이슬람교로 정해져 있고 영향이 크지만 사우디의 국왕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죠. 지금 남아있는 신정 국가라고 해봐야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정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탈레반에게 함락당하면서 신정 국가가 되었고요. 어쨌든 이란 혁명 자체가 친서방 왕조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친서방 자체가 이란 국민들에게는 죄악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반서방이 아니라면 죄악시되는 분위기였죠. 만약 당시 지도자가 급진적이지 않고 온화하거나 심지어 서양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내 권력이고 자시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혁명 직후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과 외교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테헤란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은 폐지되었고 건물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소가 되었죠. 이란 땅에 모든 이스라엘 국기가 내려졌고 그 자리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개양되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반유대주의, 반시온주의를 국가 정체성으로까지 선언하며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죠. 동시에 지도자였던 호메이니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작은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큰 악마는 미국입니다. 근데 이러다 말 수도 있죠. 아니면 말뿐일 수도 있고 혁명이 발발한 직후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제 제재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호메이니가 경제를 개판친다면 다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1년이 지난 시점인 1980년 이란이 예루살렘의 날을 제정하고 전세계 무슬림이 이스라엘에 대항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도 이스라엘도 와 이건 안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당시 슬로건 중 하나가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난다면 벌써 일어나야 했고 지지도 굳건했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란과 친하게 지낼 여지조차도 없어진 게 이란이 팔레스타인 투쟁을 지지했거든요. 이슬람은 시아파와 수니파 둘로 갈려 치열하게 대립했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걸 잘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란의 팔레스타인 지지는 단순히 맞서자를 넘어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하고 수니파와 시아파가 힘을 합치자는 말이었기에 이전과는 아예 다른 위협이었죠. 그리고 1980년대 당장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이란은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심지어 전쟁할 마음까지 먹었다고 해도 가능하면 우리 땅에서 전쟁을 안 하면 좋겠죠. 이란의 팔레스타인 투쟁 지지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 이어져 왔던 길고 긴 대리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소탕한다며 레바논 침공을 감행했는데 같은 해 이란은 레바논의 시아파들을 모아 헤즈볼라라는 새로운 무장 조직 탄생을 도왔습니다. 도움을 넘어 이란에 종속되어 있다고 봐도 될 정도죠. 군대를 보내 헤즈볼라 대원들을 훈련시키고 무기와 자금을 대줬던 게 이란이고 현재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에서 레바논 정규군과 맞먹거나 정규군보다 더 강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 이유도 이란이 지금까지도 자금과 무기, 정보까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헤즈볼라 입장에서 무기와 제일 중요한 돈까지 이란이 주는 게 다이기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고 봐도 될 정도죠. 그래서 작은 이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하고 1983년에는 베이루트에 주둔한 미군과 프랑스군을 공격하기도 했죠. 헤즈볼라를 시작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에게 돈을 내미며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이름인 하마스도 이란의 지원을 받은 단체 중 하나고 예멘의 후티
후티 반군도 이란이 지원해주는 무장 세력이죠.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스라엘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주적을 이란으로 인식하고 모사드도 본격적으로 이란군 요원들을 암살하고 이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는 또 급변했죠.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의 승리자는 미국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냉전의 승리자가 아닌 전 세계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 되었죠. 반대로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더 힘들고 작아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도 가장 큰 적인 소련을 견제하느라 이때까지는 신경을 덜 썼지만 이제 세계에 몇 없는 반미 국가이자 반미 국가 중 대장급인 이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죠. 반대로 이란에서는 홀로코스트는 신화이며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지워져야 한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쏟아내면서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사이가 되었죠. 가장 큰 문제는 핵이었습니다. 사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팔레비 왕조 시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슬람 혁명 시기 중단된 상태였죠. 애초에 지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원이 끊겼으니까요. 그러다 추정상으로는 80에서 90년대 사이 다시 시작된 걸로 추정되죠. 이때만 해도 증거는 없고 정황상 의심이었으나 2002년 이란 반정부 단체가 이란의 비밀 핵시설을 폭로하면서 이란의 핵 개발은 기존 사실화되었습니다. IAEA 사찰 당시 이란 곳곳 비밀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했던 사실도 밝혀졌고요. 사실 이란의 상황을 보면 핵 개발은 생존 수단이기도 했죠. 앞서 말했듯 이란은 시아파라서 수니파의 수장격인 사우디와도 사이가 안 좋은데 수니파가 이슬람 인구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수에서도 차이가 나고 여러가지 이유와 인과관계가 있지만 결론만 보자면 수니파는 더 세속적이고 시아파는 더 종교적입니다. 돈도 수니파가 훨씬 많다는 말이죠. 세속화가 되었기에 서양과도 비교적 잘 지내고요. 즉 시아파 대장인 이란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란을 친구로 두려워하지 않죠. 실제로 1989년 이대 라흐바르가 되어 현재까지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친구는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핵 개발에 더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대 말 안 하지만 핵 보유 국가죠. 핵이 있냐고 물으면 글쎄요라고 답하는, 진짜 글쎄요라고 하지는 않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연설 중에 아예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대놓고 저주하는 이란이 핵을 가진다는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핵 개발에 부인했지만 강력히 의심될 만한 정황 증거들이 나왔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경제 제재에 들어갔죠. 이란과 리비아 제재법을 제정했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이란과의 원유거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만약 국제사회가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독재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죠. 이 와중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들의 대리전은 계속되었고요. 결국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핵 협상을 하던가 이란이 핵 개발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기로 사용하려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믿고 놔두던가 아니면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이란을 공격해 전쟁에서 승리하던가죠. 일단 핵 협상은 당시로서는 협상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이란의 말을 믿고 놔두는 건 내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를 가지는 것과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아니 전 세계 입장에서 좀 곤란하거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동은 세계 화약고로 불릴 만큼 전쟁도 분쟁도 서로 간의 공격도 많은 곳입니다.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무기까지 소유한 시점으로 가면 뭐 사실 방법은 인정하는 것밖에 없죠. 이게 인정되어 버리면 화약고는 터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각국에서 이란도 했잖아 나도 할게라면서 핵 개발에 몰두할 테고 중동에서의 핵 개발은 단순 국가가 핵을 소유한다는 것을 넘어 개판인 국가도 있고 각 국가의 반정부적인 무장단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칫하다 핵무기가 넘어가 버릴 수도 있죠. 만약 아프가니스탄이 핵 보유국이었다면 탈레반들이 수도로 밀고 들어온다고 자기 땅에 핵을 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탈레반 손에 핵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럼 하나 남았습니다.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마지막 선택지인 전쟁은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일단 이란 자체도 그렇게 국력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란과의 전쟁 자체가 큰 리스크죠. 그리고 이란은 말만 할 뿐 전쟁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란과 전쟁을 한다는 건 선제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뭐 명분이야 만들면 되겠지만 당시 미국은 명시공히 세계의 경찰이자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미지 좋은 나라였죠. 전쟁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적어도 서양은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상이 좀 떨어졌지만 당시에는 그랬죠. 이스라엘이 직접 이란에 공격하기에도 일단 전쟁에서의 승리도 100% 장담하기 어렵고, 공격하는 사이 이란의 수족들인 주변 무장단체의 공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칫 다른 이슬람 국가들까지 참전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세계의 선택지가 다 안되니 일단 그냥 이대로 살아야죠. 이스라엘은 핵 개발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추출 흔적이 계속 발견되어도 핵무기 안 만들 건데 혹은 평화적 목적인데라고 말하면서 핵 개발하고,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란 핵과학자들 암살하면서 어떻게든 핵무기 개발을 늦추거나 멈추려고 하고, 이란은 이거 이스라엘 짓이라고 욕하면서 하마스, 헤즈볼라 등 무장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배후에 이란이 있다며 또 욕하면서 다음 작전이나 복수를 준비하고, 조금씩 다른 이유와 케이스가 존재하지만 대충 양상은 이랬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게 201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죠.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세계의 양상이 조금 바뀝니다. 중국이 부상했고 러시아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중동에까지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에서는 IS까지 설치기 시작했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편만 들던 미국도 조금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편은 안 드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내 친구가 싫어하는 애를 같이 싫어했다면 내 친구 편을 들기는 하지만 내 친구가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이란과 이야기는 해보려고 했죠. 이유는 앞서 말한 것 말고도 많습니다. 중동 전체에서 반 이스라엘을 넘어 반미 감정이 너무 심화되었고,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이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며 반 이스라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한 데다 세계 경찰이라는 이름도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죠. 이란을 제외하고도 더 이상 중동에 군사를 투입하는 건 리스크 빼고 국내 정치와 지지율을 생각하면 못할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시기 외교의 기류가 많이 바뀌게 되었죠. 대표적으로 적성국이자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 수교를 맺고 경제 제재도 해제했습니다. 이란과도 핵 관련해서 합의를 시도했죠. 앞서 나온 세 가지 선택지 중 핵 협상을 고른 겁니다. 당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결과는 협상 성공이었습니다. 2015년 이란과 미국, 유럽, 중국 등 6개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일명 이란 핵 합의를 체결했죠. 내용은 많은데 요약하면 농축 우라늄은 3.67%로 제한하고, 핵시설은 IAEA가 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축시설 더 이상 짓지 말고, 폐해견료는 이란 밖으로 반출해서 재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하면 EU와 미국은 경제제재를 해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반응은 엇갈렸죠. 미국과 이란 그리고 합의에 참여한 국가들과 유엔은 대화로 평화를 찾았다며 반겼지만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잘못된 합의라며 비난했습니다. 사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일단 믿지 못하는 것도 있고, 탄도미사일 개발과 이스라엘에게 위협인 대리활동 즉 무장단체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도 없고, 영구적인 합의도 아니라 나중에 또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경제제재가 해제되었으니 다시 개발할 시기가 되면 이란은 더 강력해져 있을 테죠. 그래도 일단 합의했으니 이행은 해야죠. 이란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국제 원유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근데 이 돈 중 일부가 예멘 후티 반군과 시리아 정부군 지원 또 무장단체 지원에 쓰였죠. 실제로 이 시기 무장단체의 무기 수준이 확 올라갔고요. 이스라엘은 미국 의회에 다시 한번 합의 폐기 로비를 시작했고, 2018년 이스라엘은 이란이 사기쳤다라고 말하며 모사드가 확보한 비밀 핵개발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를 선언했고, 이란도 그럼 우리도 안 지켜를 선언하고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죠. 사실 트럼프는 후보 때부터 이란을 믿지 않기도 했고요. 이 사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더 심해졌죠. 시리아 주둔 이란군이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사시설을 폭격하는 사실상의 직접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전, 그림자 전쟁의 양상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2020년에는 이스라엘이 제공해준 정보로 미군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장군을 공습으로 살해했고, 이란 핵개발의 핵심 인물로 불리던 모세 파크리자데 박사가 테헤란 근교에서 원격 조종 기관총에 피살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실 지금이 아니라 이때 곧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무장단체들은 굳건했기에 전쟁까지는 치닫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양상이 아예 바뀌게 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제4차 가자 전쟁이 발발했고, 이란은 하마스의 공격을 위대한 업적이라고 칭송했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동안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적은 애초에 본체였던 듯합니다. 2024년 4월 이스라엘 공군이 다마스쿠스 이란 영사관을
공습해 혁명수비대 간부들을 사살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 정부 시설을 직접 타격한 것은 처음이었죠. 이란도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300기를 한밤중에 이스라엘에 보냈죠. 이때 이미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전쟁은 예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면 다음은 이란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죠. 그리고 예측보다 빠르게 일이 터지게 됩니다. 처음에 나왔듯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이란과의 전쟁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일단 전면전을 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거의 다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저항의 축이 무너졌거든요. 하마스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하마스의 힘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약해졌고 2024년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2025년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으로 이제 이란의 그림자들은 옅어졌습니다. 이란의 이미지는 역대 최악으로 안 좋고 경제도 난간에 부딪혀 있죠. 여기다 이란의 핵도 무기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IAEA가 이란이 머지않아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말했죠. 앞서 말했듯 이란의 핵 보유는 이스라엘에게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핵 합의 문제도 있었죠. 트럼프는 이란과 핵 합의를 추진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합의가 되고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건 이스라엘이 바라는 방향이 아니죠. 경제가 회복된다면 무장 세력을 새로 키워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 이틀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지금 위태롭거든요. 비리와 부패는 이미 밝혀진 것도 많고 의심되는 정황도 수두룩하기에 내려오는 순간 징역인데 하마스 공격 방어 실패와 더불어서 지지율까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대법원의 판결을 의회의 의결로 무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까지 했죠. 실패했지만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어떻게든 총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부 결집을 위해서 전쟁하는 건 역사적 전통 수준이죠. 어찌되었든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지금이 적기였던 셈입니다. 미국의 참전은 합의되지 않았기에 일종의 도박이었고요. 도박도 성공했죠. 결과적으로 지금은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휴전이지 이스라엘과 미국은 원하던 바를 거의 다 이루었고 이란은 체면만 세웠을 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타격에 성공했고 완전히 파괴했냐와는 별개로 최소한 개발 시기를 상당히 늦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본토를 직접 타격한다는 의사도 힘의 차이도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만약 완전한 휴전이 이루어져도 이제 핵 합의 테이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이란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쭉 모사드를 비롯해 미국의 정보기관들까지 감시할 테니 몰래 핵 개발을 한다는 건 더 어려워질 테고요. 이란은 사망자 수도 압도적으로 많고 무엇보다 이 사망자들이 군수 내부와 핵 과학자들이었다는 게 문제죠. 원전도 피격당했기에 경제에도 영향이 크고요. 이란이 체면을 세운 것은 딱 하나, 이라크와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한 건데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 원칙에 따라 미군이 발사한 벙커버스터 수와 같은 14발을 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감사를 전했죠. 심지어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은 데 따른 악감정을 해소했을까?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길 바란다. 아마도 이란은 지역에서 평화와 조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란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에게 공격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할지 미리 알려줬거든요. 미사일을 날린 시점에서는 이미 전투기부터 사람까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였습니다.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란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보복 공격을 용인했다고 봐야 하죠. 휴전이 성사된다면 자이든 타이든 적어도 당분간은 이란은 핵 개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무장단체의 영향력, 파워도 약해질 테고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휴전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참사를 뒤로 미룬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